서로만은 얘는 이미 끝났어요. 470년에 게르만한테 박살 나잖아요. 네. 성령은 성부와 성자에게서 나온다. 그게 이제 라틴어로 필리오케거든요. 이제 이게 싸움이 된 거예요. 그 빵을 만드는 게 뭘로 만드느냐로 싸워요. 넌 이제 인정하지 않는다. 넌 파문. 그러니까 동방교회에서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러면 나도 너를 파문한다. 마지막까지 협상을 좀 하자, 평화조약을 제약했는데 로마노스가 이것을 거부해버립니다. 답이 없다 하면서 이제 그냥 동로마 국을 안단적으로 떠나버린 거죠. 이때 완전히 혼란에 빠지고 황제가 어깨 부상을 입고 포로에 잡혔습니다. 웅달멘터리 전쟁사 시간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박현도 교수님, 김민석 기자님과 함께 중세 십자군 전쟁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기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저희 웅달멘터리 전쟁사 웅전사 첫 시간입니다. 네. 뭐 하는 프로그램인가요? 전쟁하는 프로그램이야. 우리 기자님께서 자세한 사항은 더 잘하시고 저는 그냥 전쟁의 배경을 설명하는데 최선을 다해 보겠습니다. 전쟁에 대해서 단순히 설명한 것이 아니라 이제 전쟁에서 일어난 결과, 그 다음에 이제 그 왕국들이나 흥망성쇠에서 이제 우리가 투자자로서 배울 수 있는 포인트가 여러 개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것들을 좀 중심으로 해서 단순히 역사 공부가 아니라 이런 결정들이 후대에 큰 영향을 미치거나 아니면 이런 생각을 하는 것이 실수를 하는구나, 이런 걸로 교훈을 얻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교수님이나 기자님 모시고 막 뭐 이스라엘이나 이란이나 뭐 미국 후티 폭격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댓글을 보다 보면 아니 저 동네는 왜 맨날 전쟁을 하고 왜 이렇게 증오를 하고 해결이 안 되냐 하는데 결국에는 이 역사를 봐야 되더라고요. 과거에 네, 어떤 네. 일들로 구조가 만들어졌는지. 그래서 십자군 전쟁, 특히나 그 십자군 전쟁 전에 만지케르트 전투라는 게 있다고 하는데 먼저 요 배경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그러니까 우리는 십자군 전쟁이 가장 뭐 큰 사건으로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근데 실질적으로 저희가 이제 이슬람사를 공부를 해보면 이슬람사에서는 십자군 전쟁이 그렇게 큰 전쟁은 아니에요. 워낙 서양에서 그거를 하도 띄워가지고 저가 이제 같이 대학원 때 공부할 때 애들은 전부 다 십자군 얘기해요. 그런데 우리는 십자군은 중요하지 않거든요, 사실은. 왜냐하면 십자군이라고 그러면 무슬림과 크리스찬들이 싸운 전쟁인데 네. 무슬림끼리 싸웠어요. 십자군을 이용해가지고. 예, 그러니까 이게 무슬림과 크리스찬의 전쟁이 아니라 크리스찬들이 내려와요. 네. 그럼 무슬림은 나 저놈들을 이용해가지고 내 때리고 싶은 놈 때려야겠다. 예, 그러니까 이게 무슬림 사회에서는 이게 십자군 전쟁이 어떤 건지에 대한 인식이 별로 없었어요. 크리스찬들과는 달리. 약간 뭐 서양 용병 이용한 느낌, 이런 느낌. 예, 그런 것도 있고, 그러니까 어. 늘 하는 전쟁이니까. 근데 이제 서양은 확실하게 목표를 갖고 내려온 거죠. 그때도 시아파, 수니파가 나눠져 있었죠. 그럼요. 순위파 시아파 나눠져 있었고요. 그 싸움이 대단했고요. 근데 사실은 우리가 십자군 전쟁을 딱 보면은 예루살렘 때문에 전쟁이 난 건데, 근데 십자군 전쟁이 나려면은 누군가, 그래서 동로마가 요청을 한 거잖아요. 네. 네. 동로마가 왜 요청을 했냐 이거죠. 서로마한테 요청을 한 사건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쵸. 제가 알기로는 이제 동로마 제국, 비잔틴 제국이 유럽에 있는 뭐 교황한테 군사 좀 보내서 도와줘 해가지고 십자군이 그렇죠. 온 거잖아요. 예. 근데 좀 우리가 설명을 좀 해야 될 게 있는데, 동로마하고 서로마가 차이점을 좀 설명을 해야 돼요. 교회가 1054년에 이혼합니다. 그왜 이혼을 해요? 예. 동로마 교회와 서로마 교회가 이혼해요. 그러니까 동로마 교회와 서로마 교회를 우리가 간단히 얘기하면 동방 정교회라고 아시잖아요. 예. 그게 동로마 교회예요. 서방 교회는 카톨릭. 지금 교황청이 있는 이번에 새로 교황이 된 그 교회 있잖아요. 그게 서방 교회예요. 서로마 교회예요. 네. 둘이 뭐가 다르냐? 언어가 달라요. 서로마는 라틴어, 동로마는 그리스어. 그리스어. 그래서 그리스 정교라고 하는 예, 거예요. 그리스 정교라고 한 겁니다. 그러니까 예배를 할 때 그리스어로 하고요. 서로마는 라틴어로 해요. 두 언어는 절대 통할 수 없는 언어죠. 배워야지만 할 수 있는 언어인데 교회의 문건은 처음부터 그리스어와 라틴어로 항상 작성합니다. 항상 그리스어와 라틴어로 작성을 해요. 그런데 사실 생각해보세요. 어느 로마가 더 셀 것 같습니까? 서로마하고 동로마하고요. 어느 로마가 더 멋진 로마인가요? 솔직히. 일반적으로 그냥 알고 있었을 때는 우리가 서로마 유럽 국가들이 지금 번영했으니까 서로마가 좀 더 번영하거나 더 멋있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예, 근데 사실 300년대에 들어와가지고 수도를 콘스탄티노플로 옮기잖아요. 네. 그러니까 사실 동로마가 콘스탄티노플이 최고인 거예요. 서로마는 얘는 이미 끝났어요. 470년에 게르만한테 박살 나잖아요. 네. 제국의 영광은 동로마에 있으니까. 비잔틴에서는 당연히 교회는 우리지. 그리스어로 하는 거고 서로마는 뭔 소리냐. 우리 예수님의 제자인
제자인 베드로가 순교한 곳이 로마인데 그래서 지금도 로마 카톨릭은 교황의 권위를 얘기할 때 이 베드로부터 얘기하잖아요. 네. 지금 교황청에 있는 언덕 자체가 이제 베드로가 그렇죠. 소개하신 예, 그래서 서로마하고 동로마가 계속적으로 긴장 관계는 있긴 했지만 두 언어가 다르지만 모든 회의는 라틴어와 그리스어로 다 기록을 했어요. 그런데 1054년에 사단이 납니다. 사단이. 아니 그래도 잘 지내온 것 같은데 왜 사단이 나요? 진짜 웃긴데요. 두 가지 때문에 사단이 나요. 첫 번째로는 네. 실질적으로 가장 컸던 문제 중에 하나는 사실 싸움에 누가 교회의 대빵이냐는 거예요. 아. 예. 그 서로마 제국은 그 예. 이탈리아 로마는 그 게르만족의 침입 때문에 뭐 서기 뭐 400년 476년. 근데 네. 망했잖아요. 네. 그러니까 거기 이제 뭐 다 찢어서 뭐 프랑스 생기고 독일 뭐 소국도 생겨서 그러니까 여기는 이제 사실은 망한 나라의 그냥 교회 수장이고 동로마 제국은 아직 있으니까 네, 제국이 계속 있어 왔죠. 나는 제국의 이제 끝발은 동로마 쪽이 아, 나뉘지 그러니까 않을까. 동로마가 끝발은 더 좋았죠. 근데 서로마는 뭔 소리? 역사적 전통이 로마인데 우리가 로마인데 영원한 로마인데. 예, 그래서 교회의 수익권 문제가 있는데 사실은 싸움이 된 거는 아주 단순하지만 복잡한 그 신조 문제 하나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신조. 그러니까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 삼위일체는 다 아시잖아요. 예. 그리스도교에서 성부, 성자, 성령을 얘기하거든요. 네. 이제 문제는 뭐냐면 성령이 어디서 나오느냐가 문제가 돼요. 어디서 나오죠? 예, 성령은 원래 교회 문건에 따르면 성부에게서 나와요. 예. 성스러운 아버지. 예. 그러니까 하느님으로부터 성령이 나온다는 게 교회 문건이에요. 그건 변함이 없어요, 그거는. 그러니까 그런데 6세기부터 이 스페인 라틴 교회에서 거기 뒤에다 하나 더 붙여요. 성령은 성부와 성자에게서 나온다. 그게 이제 라틴어로 필리오케거든요. 이제 이게 싸움이 된 거예요. 예. 성자에서 나오는 게 어떤 왜 중요하긴 의미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네. 성령의 출처가 성부 하느님에서 나온다라는 게 교회 문건인데 문건의 중요한 그게 뭐 이거 빼도 박도 못하는 이거는 헌법 같은 거. 예, 헌법까지 적혀 있는데 그 잘못은 서로마 교회가 한 거죠. 예, 이미 적혀 있는 건데 그럼 그대로 가야 되는데 스페인 교회에서부터 6세기부터 이상하게 성자에게서 나온다게 얘기한 거예요. 필리오케라고 라틴어로. 필리오가 아들이고 깨하면 또 한이거든요. 네. 엑스파트레 필리오케 뒤에 하나 더 붙인 거예요. 그러니까 엑스파트레만 해야 되는데 엑스파트레 필리오케를 붙인 거예요. 그래서 동로마에서는 야 그거는 우리 신앙의 선조들이 얘기해 본 적이 없다. 빼라 빼. 근데 서로마에서 안 빼거든요. 원래 서로마가 좀 싸가지가 없습니다. 그렇죠. 예, 저 이런 말 하면 또 뭐라 그러지만 저 천주교 신자거든요. 예. 예, 그러니까 전 얘기해도 괜찮아요. 서로마가 좀 싸가지가 없어요. 원래 유럽에도 좀 싸가지가 없습니다. 네, 안 빼죠.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 문제가 되는 게 진짜 웃긴 건데 네. 성찬식이라고 해가지고 이렇게 예수의 최후의 만찬을 기념하는 의식을 로마 카톨릭도 그렇고 비잔틴도 하거든요. 네. 그러면 이 빵을 나눠 먹습니다. 네. 예, 그 빵을 만드는 게 뭘로 만드느냐로 싸워요. 아니 뭐 뭐 폼이나 이런 걸로 만들지 않나요? 예, 그러니까 그 로마 카톨릭은 이스트를 쓰지 않는 걸로 빵을 만들어요. 아하. 부풀어오는 거 없는 예, 거. 부풀 없는 거. 이게 교만의 상징이거든요. 아. 그런데 동방교회는 그게 사실은 초대교회에서는 그러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냥 부푼 빵을 먹어요. 그러니까 그 두 가지가 이제 큰 싸움이 돼요. 요즘은 이스트 안 넣은 게 건강빵이라고 먹는 분들이 있는데 그래가지고 1054년에 이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로마 교황이 특사를 3명을 보내거든요. 소피아 성당으로. 네. 예, 그러니까 그러니까 동로마 황제는 이제 왔으니까 와 축하해주고 잘 해줬어요. 아유, 왔냐 그랬고 근데 이제 둘이 이제 실무 회담을 해야 되잖아요. 네. 싸움이 된 거죠. 이 사람들이 성당에 들어가가지고 논쟁을 하러 온 게 아니라 결정을 하러 왔어요. 그냥 이렇게 토요일날 미사를 하는데 거기다 제대에다가 동로마 제국의 교회 대빵 있잖아요. 그 사람을 파문하는 문서를 놓습니다. 파문. 넌 이제 인정하지 않는다. 넌 파문. 그러니까 동방교회에서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러면 나도 너를 파문한다. 아니 서로 동급 아니었어요? 예. 그래서 1054년에 동방교회와 서방교회가 서로 이혼을 해버려요. 1054년에. 겨우 그 문제 때문에? 예. 그러니까 이제 그 교회 수익권 때문에 문제가 있어요. 누가 더 위냐 이 문제가 있어요. 결국엔 너가 숙이고 내 말을 인정해 싸움인 거예요. 그러니까 로마는 우리가 영원한 로마에 있는 교회고 그러니까 당연히 베드로 권자의 힘은 여기서 온다는 거고 동방교회는 이게 뭔 소리야. 황제가 있는 교회가 최고지. 제국의 수도에서. 그렇게 그게 결국에는 이제 여러 가지로 나온 거거든요. 1054년은 게 서로 헤어진 겁니다. 만약에 헤어지지 않았었다면 나중에 복잡한 문제가 별로 없었을 수도 있어요. 그게 이제 십자군 전쟁의 뒷배경이에요. 1054년입니다.
예, 이 정도 알아주면 굉장한 웅달최빵의 그 지식 랩이 만렙. 그게 저는 이해가 안 되는 게 네. 아니 뭐 종교적으로 이혼해서 이제 서로 교류 안 한다. 네. 십자군 전쟁은 유럽 사람들이 무기 들고 쳐들어간 거잖아요. 네. 근데 저 서방 교회가 십자군 들어갈 필요가 없잖아요. 도움을 요청했잖아요. 예. 근데 사실 좀 쪽팔리잖아요. 서로 헤어졌는데 왜 도움을 왜 요청해? 그러게요. 예. 그 도움을 요청해야 될 사건이 생깁니다. 그게 이제 오늘 우리 기자님께서 많이 준비를 해주셨는데 만세케르트 전투예요. 당시 이슬람 세계는요. 셀축 투르크라는 아주 새로운 강자가 있었어요. 셀축 투르크입니다. 얘네들이 중앙아시아 쪽에서 내려와가지고 얘네들은 순니파거든요. 근데 당시 이집트를 지배하고 있었던 거는 시아파의 파티마조예요. 둘이 사이가 안 좋았어요. 그리고 원래는 아바스 칼리파국이 있지 않았나요? 그러니까 아바스가 아직은 망하지는 않거든요. 1258년에 몽고한테 망할 때까지는 명목상으로 있는데 얘네들은 그냥 뒷방 노인이에요. 일본 예. 천황 같은 존재. 예, 그냥 뒷방 노인이에요. 그러니까 셀죽 투르크가 아바스 제국이 원래 시아파의 부해조한테 정복되는 거를 945년에 정복이 돼가지고 시아파가 바그다드를 정복하거든요. 그러면서도 정복하면서도 아바스 칼리파는 그냥 상징적인 인물로 놔둔 겁니다. 예. 그런데 얘네들 시아파잖아요. 예. 아바스는 순니파고요. 예. 그때 이 셀죽 투르크는 강력 순니파거든요. 얘네들이 945년부터 바그다드를 점령하고 있던 이 부해주를 1055년에 쫓아내요. 그래서 얘네들이 바그다드를 점령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칼리파는 좋죠. 예, 아바스 칼리파는 좋아가지고 야 얘네들이 나를 잘해줄 것 같고 내가 뭔가 할 것 같은데 아니 영감님은 그냥 가만히 있어. 내 그냥 딸이야. 우리가 할 테니까. 음. 이게 그래서 뒷방의 노인으로 있는 거고 실질적으로 이 칼리파 이 셀죽 투르크가 자기네들을 뭐라 그러냐면 술탄이라고 불러요. 그때부터 술탄이란 말을 씁니다. 그때는 셀죽 투르크가. 그럼 술탄은 우리나라 역사로 치면 영의정이라든가 요런 아니요. 느낌인가요? 왕이에요. 왕. 왕. 예. 아. 권력. 이게 술탄이 이게 힘을 가진 사람이란 뜻입니다. 힘을. 술탄. 예. 그래서 이제 이들이 있는데 이들은 이제 그 다음에 이제 공격 대상을 어디로 찾았냐면 시아파들 이 새끼도 혼내야겠다. 이집트에 있는 시아파들을 파티마를 혼내야 되는데 이제 이들이 계속적으로 근데 가장 가까운 데 있는 게 이게 비잔틴 제국이잖아요. 예. 비잔틴 제국하고 싸움이 되면 복잡하니까 나는 지금 얘네 비잔틴하고 싸울 마음은 별로 없고 지금 이집트 쪽 가서 싸워야 되니까 그 둘이 화평을 맺습니다. 평화를 맺어요. 비잔틴하고 야 우리 지금 너하고 싸울 정신 없고 싸우고 싶은 마음도 없고 그러니까 평화를 맺어요. 예. 그럼 이때 당시에는 예루살렘은 누가 가지고 있었나요? 예루살렘은 파티마조가 가지고 있었어요. 예. 그 나중에 이제 뺏깁니다. 셀축한테 뺏겨요. 예, 그래서 이제 파티마조를 때리러 신나게 룰루랄라 하고 가는데 우리 기자님이 등장할 차례인데요. 이게 치사한 비잔틴이 뒤통수를 때리기 시작한 겁니다. 네. 아니 그래요? 기자님 이거 뭐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거? 네. 만지케르트 전투 지도로 한번 보면서 살짝 설명 좀 해주세요. 그 세력도를. 이때 당시에 이제 군사력으로 치면 이제 비잔틴 제국이 지금 군사력이 매우 약해진 걸로 평가를 하고 있었고, 그리고 지금 봤을 때는 사실 노르만족이라든가 뭐 피치나크 뭐 이쪽에 동유럽 쪽에 있는 유럽 아니면 이제 북유럽 쪽에 있는 데 이민족들이 올려놔서 몇몇 부족들은 뭐 돈 주고 사기를 했더라고 하더라고요. 동로마 제국들이 아무래도 이제 좀 부유하니까, 그리고 이제 그 부족들끼리 뭐 싸움 붙이면서 유지를 하다가 그게 도저히 좀 안 되는 시점이 들어와가지고 있는 상황에서 이제 오히려 더 위에서 내려온 것에 대해서 반격이라 해야 될까, 좀 또 아랍 제계로 늘어나는 요인이 지정학적으로는 있었다고 평가를 하더라고요. 제가 사실은 셀축을 되게 좋아해요. 제 전생에 셀축이었을지도 몰라요. 셀축의 이제 장수인이 아르슬란입니다. 네. 아르슬란이 사자라는 뜻이 사자니까 아르슬란. 어, 그 현대 자동차에 아르슬란이 있었잖아요. 맞아요. 예, 그게 사자라는 뜻입니다. 거기서 나온 건데 알파 아르슬란. 튜르크 계통이거든요. 우리하고 같은 계통의 언어말을 쓴 사람들이에요. 근데 이 사람들은 이제 파티마 이 자식들 때리러 가고 싶은데 이제 자꾸만 저 뒷부분이 좀 찝찝해요. 그래서 이제 비잔틴하고 싸울 마음도 없고. 네. 그러니까 비잔틴한테 야 우리 싸우지 말자. 그래서 둘이 화평을 맺었어요. 그리고 이제 야 이제 됐으니까 한꺼번에 두 적은 싸울 수 없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신나게 내려옵니다. 둥두룽 이제 파티마를 때리러 가는데 갑자기 들어오는 게 삐삐가 들어오는 거예요. 삐삐. 예, 삐삐가 들어오는 거예요. 야, 저 지금 비잔틴이 지금 들어옵니다. 비잔틴이 우리 있는 쪽으로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이제 큰일 난 거 아닙니까? 배신한 거예요. 네, 배신한 거예요. 이거 화평을 깬 겁니다. 그래서 이제 놀래가지고 셀juk 투르크가 가다가 다시 길을 돌려서 비잔틴을 막으러 갑니다.
네. 그래서 이게 1071년 8월 26일로 이제 역사에선 기록되고 있는데, 이때도 그냥 저 화평을 깼다고 해서 다시 이제 바로 싸우자 이렇게 한 게 아니더라고요. 제가 알기로는 이제 알프 아르슬란이 8월 26일 날 로마노스를 만난 다음에, 네. 물론 이때 병력을 다 끌고 왔습니다. 그러고 보면서 그래도 마지막까지 협상을 좀 하자, 평화조약을 제약했는데 로마노스가 이것을 거부해버립니다. 거부하자마자 이제 두 양측 사이에 전투가 시작됐다고 하는데, 이 셀주크군과 이제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셀주크 튀르키아 네. 그 동로마 제국과의 그 병장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설명 한번 해볼게요. 네. 기본적으로 이제 비잔티움에 대해 988년 비잔티움 병사라고, 이것은 이제 그 역사적 그림이 아니라 이제 저희 같은 역사를 좋아하시는 분들이 자료를 통해서 하는데, 쉽게 보면 갑옷과 도끼 이렇게 있는데, 로만 제국 그러니까 이제 약간 북유럽의 우리 바이킹이라 하잖아요. 네. 그쪽에 있는 무기들이 이제 그 도끼 이런 거라든가, 그다음에 유럽에 있는 그 갑옷 이런 것들 해서 쉽게 말해서 중장갑 보병 있습니다. 거의 30kg 되는 갑옷이라고 해가지고 아직도 이런 거에 재현하신 분도 있는데, 이런 11세기 초 로르바니사 요건 조금 뒤의 일이라고 하는데, 어쨌든 핵심은 무겁다. 하지만 이제 이슬람이나 이제 우리 셀주크 튀르크의 이제 무기들은 경기병, 그냥 쉽게 말해가지고 가벼운 무기들을 많이 썼다. 이게 역사적으로 이제 드러났다고 하고요. 요 과정에서 지금 제가 지금 협상 마지막까지 했다가 싸움이 시작했다고 했잖아요. 네. 이것이 이제 해외 자료로 해서 지금 제가 봐는 건데, 기본적으로 이게 게임으로 치면 토타로라고 이 게임이 있습니다. 이게 네. 어떤 이 젊은 분들은 좀 젊은 분들 모르시는 거죠. 지금 20, 30대 분들은 좀 한 번쯤 해보셨을 그 옛날 그 전투를 재현하는 게임이 있는데, 거기 보면 그 영화에서처럼 막 병력들이 막 줄 서서 있다가 맞붙잖아요. 근데 그냥 맞붙는 게 아니라 그 나름의 무기와 상황에 맞는 진영을 만들어가지고 공격을 했는데, 공격과 방어 과정에서 이제 아주 드라마틱하게 이제 전투가 벌어져서 결국은 셀주크 투르크가 이기게 된다. 근데 어떻게 이기게 됐나까지가 제가 한번 설명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지금 1, 2, 3으로 됐는데, 길게 말하는 걸 좀 짧게 이야기하면, 쉽게 말하면 우리 이순신 장군님 아시죠? 네. 이순신 장군이 바다에서 이긴 것처럼 이쪽도 하객진을 펼쳐가지고 이겼다고 할 수 있습니다. 네. 그 제가 말했던 이제 셀주크 튀르크 같은 경우에는 무기가 가볍고 기동성이 좋고, 반대로 이제 동로마 제국 같은 경우에는 유일하게 좋은 무기, 그다음 튼튼한 갑옷 이런 것들을 했는데, 그래서 처음에는 이제 그 동로마 제국 군들이 이제 진격을 했을 때 셀주크 튀르크거든 이제 좀 분산하고 넓혀졌어. 이게 1번 그림인데, 이렇게 펼쳐져 가지고 왔을 때 처음에 동로마 제국들은 이제 돌파를 할 수 있다. 적의 진영을 무너뜨릴 수 있다. 왜냐하면 우리는 무거운 갑옷과 도끼 같은 게 있으니까 다 이제 도이질해가지고 하면, 얘들은 갑옷도 얇고 화살을 쏘는데, 화살을 쏘는 이제 궁수들이 위력들이 상당 부분 상쇄가 됐다고 합니다. 전투 초기에는. 그래가지고 자신감이 있었는데, 이렇게 붙고 나고 이제 셀주크 투르크는 이제 후퇴를 합니다. 후퇴를 했을 때, 잠시만요. 저 검정 게 셀중이에요? 아니면 여기에 동로마고 여기에 셀주크. 빨간 게 동로마 제국이고 네, 파란색 밑에 그림이 셀주크 투르크고. 네. 지금 약간 이렇게 포위 막 하는 듯한 느낌이 있어요. 예, 맞습니다. 예. 양측이 점점 이제 활과 화살을 쏘면서 가까워지다가, 이제 알프 아르스나는 이제 후퇴를 명령하는데, 그냥 후퇴가 아니라 후퇴하는 척을 해라. 쉽게 말해가지고 막 뛰는데 이게 막 질서 있게 후퇴를 하고 대신에 빨리 뛰어야 된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왜 그렇게 했냐? 기본적으로 이제 제가 앞서 말한 대로 이제 셀주크 투르크과 이제 그 동로마군의 무게 차이가 있어요. 기본적으로 지금 현대 무기도 그렇고, 항상 현대 무기는 항속거리, 뭐 사거리 이런 게 중요한데, 네. 여기는 이제 즉 이때 시에는 탱크나 뭐 비행기가 있으니까 사람이 어디까지 달릴 수 있느냐, 어디까지 걸어갈 수 있느냐, 이게 중요하잖아요. 무거운 무게를 들고 빨리 가지 못해가지고 추격을 할 때 지치는 것을 유도하는 것이. 그런데 그냥 후퇴를 하면 사실은 사람이 눈이 있으니까 그 사람 끌어들이는 거라고 알 수가 있는데, 이때 셀주크 투르크군이 평소에 훈련이 잘 돼 있는 모양인지 아주 이제 패주하는 모습처럼 보이고, 이제 로마노스가 보기에 아무리 봐도 이것은 그 셀주크 투르크가 좀 약한 거예요. 뭐 몇 번 싸우지 못하고 이제 초반에 이렇게 도망가는구나, 적진을 불현대해서 전선이 붕괴하는 걸로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이 투르크군이 후퇴를 하면서 이 언덕에 숨은 병력들이 있었대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우리 영화 속에서나 아니면 역사에서 보던 그런 대첩이라는 것처럼 매복을 한 끌어들이는 기습이었죠. 요게 2번 사진과 3번 사진에 있는 건데, 그 한 킬로미터 정도를 추격을 했다고 해요. 이게 근데 말이 킬로미터지
그 갑옷이 30km가 넘는데 킬로미터가 갔다 보면 굉장히 지쳐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때 세주크 군이 도망갔다고 생각했을 때 공격을 더 역습 명령을 내려서 비잔틴 군대는 이제 화살 공격을 막아냈긴 했는데 그 화살만 막아냈지만 그 후속 공격이라 할 수 있는 창병이라든가 이런 공격들이 들어오니까 피곤하고 지친 상태에서 거기다가 이제 언덕 위에서 공격하고 있는 군병들도 있었으니까 엄청난 피해를 입게 돼가지고 전투에 절정을 다했는데 세주크가 전투를 피해가지고 로마노스 철수를 명령했을 때 이제 다시 들어가서 이제 이겼으니까 이렇게 포위가 됐을 때 또 문제가 있었어요. 지금 동로마 제국의 병력 구성은 기본적으로 단일한 종족이 아니고 여러 가지 용병으로 구성된 그러니까 동로마인들뿐만 아니라 뭐 로만족이라든가 이랬는데 여태 이제 페체네그족과 우지 부족들, 킵차크족 이런 분들 부족들이 참여했는데 이들이 돈 받고 하니까 포위돼가지고 좀 안 되겠다 싶을 때 가장 먼저 튀는 거예요? 예. 그래서 진영을 바꿔가지고 세주크 투르크 쪽과 함께 비잔틴 군대에 맞서 싸운 거예요. 그냥 튀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전장을 떠난 아르메니아 군대가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르메니아 지원군이 이제 동로마 제국에 있었는데 이 아르메니아 군도 이제 전장을 이게 답이 없다 하면서 이제 그냥 동로마 국을 안단적으로 떠나버린 거죠. 이때 완전히 혼란에 빠지고 황제가 어깨 부상을 입고 포로에 잡혔습니다. 정확히 보면 이 그림이 이제 현대 그림은 아니고 2024년에 터키 박물관에서 새로 이스탄불에서 군사박물관에 있는 그림이고 네. 지금 제가 말씀드린 내용은 이스탄불에서 기록한 이 설명이다. 그래서 맨 마지막에 부상을 잡고 동로마국이 이 패퇴를 하고 이제 어깨 부상을 막은 왕이 사로잡히는 이 그림을 합니다. 이 그림이 바로 이스탄불 군사박물관에 전시된 만지케르트 전투에 대한 마지막 그림인데 여기 보면 포로가 된 황제라고 해가지고 황제가 어깨에 끈이 묶여 있고 이렇게 잡혀져 있는 상황이고 지금 노마군이 다 쓰러져 있고 지금 이제 세주크 티르크의 깃발로 제가 알고 있는데 깃발에서 이제 항복을 받아내는 순간이 묘사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린 내용은 이게 점지 있는 이 설명문 요걸 사실은 읽은 것이랑 거의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티르키인들이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동로마 제국 그러니까 유럽인들을 이런 전투를 하는데 이때 그냥 끝나가지고 죽이고 이런 것은 아니고 나름 이제 신사적으로 협상을 했던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이렇게 포로가 된 상태에서 조약을 맺었는데 동로마 황제는 매년 36만 디나를 지불하고 이제 10만 디나를 개인 몸값을 지불하는데 합의했고 만약에 이 몸값을 매년 지불하지 않으면 안티오크, 에데사, 아르리트, 만지케르트 요 지금 전투가 이런 지역을 세주크한테 넘기겠다 약속을 한 다음에 풀어줬다고 합니다.